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두 명의 부모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번식을 위해 짝을 찾아야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자연계를 둘러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드라라는 작은 생물은 혼자서도 완벽한 복제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3D 프린터처럼 자기 자신의 정확한 사본을 만들어내죠. 박테리아는 20분마다 자신을 복제합니다. 짝을 찾을 필요도 없고 구애할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생식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둘로 나누면 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등생물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유성생식을 위해서는 먼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공작새는 화려한 꼬리깃을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자 수컷은 무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자신의 유전자 중 절반만 자손에게 전달합니다.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자신의 유전자 100%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유성생식의 비용 카스트 오브 섹스이라고 부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생식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짝을 찾고 경쟁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들.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과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연선택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개체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고등생물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유성생식을 선택했을까요? 왜 자연은 이 명백한 비효율을 허용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는 38억 년 생명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의 대결 속도 대 적응력. 생명의 역사를 보면 생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성생식의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무성생식은 말 그대로 성이 없는 생식입니다. 박테리아, 일부 식물, 효모, 그리고 몇몇 동물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 명쾌합니다.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입니다. 대장균 박테리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작은 생물은 적절한 환경에서 20분마다 자신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면 이에 72승, 즉 4.7x1021개의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엄청납니다. 무성생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효율성입니다. 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복제 과정이 단순하고 빠릅니다. 셋째, 안정성입니다. 만약 부모가 그 환경에서 잘 살아남았다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손도 똑같이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이 안정적일 때 무성생식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완벽하게 적응한 개체의 복제본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마치 성공한 제품의 완벽한 복사본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성생식은 어떨까요? 유성생식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먼저 감수분열이라는 특별한 세포 분열을 통해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두 개체의 생식세포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새로운 개체가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생식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가 사용됩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깃은 날아다니는데 방해가 되고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띕니다. 사슴의 뿔은 무겁고 성장시키는데 많은 칼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은 하루에 추가로 300에서 500kcal 더 섭취해야 합니다. 9개월 동안이면 약 8만 kcal, 즉 마라톤 30번을 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출산 과정도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양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 중
50%만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 무성생식 생물이 100%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전적 관점에서 명백한 손해입니다. 1970년대 진화생물학자 존 메이나드 스미스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같은 환경에서 무성생식 개체와 유성생식 개체가 경쟁한다면 무성생식 개체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무성생식 암컷은 모든 자손이 번식 가능하지만 유성생식 집단은 절반이 번식 능력이 없는 수컷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성생식 집단은 2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을까요? 왜 유성생식 생물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체 대부분이 유성생식을 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거의 모든 종이 유성생식을 합니다. 식물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화는 단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장기적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성생식의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무기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38억 년 전 지구에 첫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운석이 충돌하고 산소 농도가 변하고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야말로 유성생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유성생식의 핵심은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야말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성생식의 다양성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조합입니다. 어머니의 염색체와 아버지의 염색체가 섞이면서 각 세포는 부모의 유전자를 다양한 조합으로 받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 염색체가 23쌍이므로 가능한 조합은 2의 23승, 약 840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쪽 부모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 과정입니다.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나 새로운 개체를 만들 때 2개체의 유전자가 섞입니다. 이론적으로 한 쌍의 인간 부부는 70조 개 이상의 유전적으로 다른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별의 개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2개의 농장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A 농장은 한 종류의 감자만 재배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 감자들입니다. B 농장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감자들을 재배합니다. 평소에는 A 농장이 더 효율적입니다. 모든 감자가 같은 속도로 자라고 같은 크기로 수확됩니다.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났습니다. A 농장의 감자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개체가 감염되면 모두 감염됩니다.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감자 역병이 퍼지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감자들이 모두 죽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B 농장은 다릅니다. 어떤 감자는 병에 걸리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어떤 감자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살아남지는 못해도 일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자연계에서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1980년대 치타 개체군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타는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병목 현상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타는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쉽게 전체 개체군으로 퍼집니다. 번식률도 낮고 새끼의 생존율도 낮습니다.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들을 볼까요? 쥐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남습니다. 독극물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곧 저항성을 가진 개체들이 나타납니다.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간도 좋은 예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이는 흑사병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유전적으로 동일했다면 우리는 절멸했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붉은 여왕 가설레드 퀴나이파서서스입니다.
이것은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한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한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고 특히 병원균과 기생충은 계속 진화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즉 멸종하지 않으려면 계속 변해야 합니다. 1970년대 생물학자 리벤 베일렌이 제안한 이 가설은 특히 기생충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기생충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세대가 짧고 개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숙주가 무성생식을 한다면 기생충은 곧 그 숙주에 완벽하게 적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숙주가 유성생식을 하면 매 세대마다 유전적 조합이 바뀝니다. 기생충은 계속 새로운 조합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호수에는 유성생식을 하는 달팽이와 무성생식을 하는 달팽이가 함께 삽니다. 흥미롭게도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유성생식 달팽이가 더 많고 기생충이 적은 지역에서는 무성생식 달팽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유성생식이 특히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유성생식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다양성이 생존을 보장합니다. 무성생식 생물은 최적화된 현재를 선택했고 유성생식 생물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보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힘 생존의 역사.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할까요? 지구의 역사는 유성생식의 힘을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대멸종 사건들, 극적인 환경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유성생식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봅시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은 2억 5,200만 년 전 페름키 말에 일어났습니다. 전체 종의 96%가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대기 조성이 바뀌고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산소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유성생식을 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다양성입니다. 유성생식 집단 내에는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어떤 개체들은 우연히 적합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유전자 등입니다. 만약 이들이 무성생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개체가 동일했다면 모두 살거나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적인 변화에서 모두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성생식 덕분에 극소수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이 다음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최근의 예를 볼까요?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빙하가 대륙을 덮었으며 서식지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종들이 멸종했지만 많은 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매머드를 예로 들어봅시다. 매머드는 코끼리의 친척으로 추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두꺼운 털, 작은 귀, 지방층 등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전적 변이에서 왔습니다. 일반 코끼리 집단 내에 있던 다양한 유전자 조합들 중에서 추운 환경에 유리한 조합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생식은 이미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성생식이었다면 새로운 돌연 변이가 하나씩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느립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큰 문제입니다. 박테리아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사 유성생식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덕분에 박테리아는 빠르게 항생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경우의 위험을 보여주는 예도 많습니다. 바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대부분 캐번디시라는 품종입니다. 이것은 무성생식으로 번식합니다. 모든 캐번디시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가 바나나 농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감염되면 모두 감염됩니다. 195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그로 미셸 품종이 파나마병으로 거의 멸종했습니다. 양식 물고기도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빠른 성장, 많은 살코기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면 전체 양식장이 위험에 처합니다. 인간 역사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고립된 집단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이나 종교적 이유로 고립된 공동체들입니다. 이런 집단들에서는 유전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자녀들은 종종 찹종 강세 하이브러드 비거라고 불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며 질병에 더 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좋은 예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감염되었지만 증상의 심각도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었고 어떤 사람은 중증이었습니다. 유전적 차이가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유전적으로 동일했다면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그것이 취약한 반응이었다면 인류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성생식은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비용이 들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38억 년의 생명 역사는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유성생식 생물들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략의 성공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유전자의 영원한 여정.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물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생존 기계다. 생물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냉정하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까요? 왜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죽을까요? 왜 식물은 화려한 꽃을 피우고 달콤한 과일을 만들까요? 모두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유성생식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유성생식은 단순히 번식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전자가 시간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유전자 조합이 미래에 유리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유성생식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DNA에는 수십억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많은 유전자들은 박테리아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산소호흡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복제하는 효소들. 이것들은 수십억 년 동안 전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걷던 초기 인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나무 위를 뛰어다니던 영장류가 있고 더 올라가면 공룡과 함께 살았던 작은 포유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최초의 물고기, 최초의 다세포 생물, 최초의 진핵세포, 그리고 최초의 생명까지 닿습니다. 이 모든 조상들은 유성생식을 했습니다. 또는 그것과 비슷한 유전자 교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유성생식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38억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성공적인 유전자 전달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창조하며 언어로 소통하고 예술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수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다른 생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을 주었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 양육 본능, 보호욕구, 이 모든 것들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생존과 전달을 돕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유성생식이 우리의 본성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끌릴까요? 왜 우리는 단조로움을 싫어할까요? 이 모든 것이 유성생식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생존에 유리하므로 진화는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 문화의 발전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이디어들이 서로 만나고 섞이면서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 과학이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현대 기술 혁신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문화적 유성생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전자의 제약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은 생식과 성을 분리시켰습니다. 입양은 생물학적 연결 없이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생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지능, 의식, 자유의지는 모두 진화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유전공학, 인공지능, 트랜스휴머니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화를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동시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38억 년 생명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온 유전자의 사슬 속 하나의 고리입니다. 우리 이전에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유성생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있다면 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38억 년 동안 끊이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생식에 실패했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성생식은 우리에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개체의 이익보다 종의 생존을, 현재의 효율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한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